7년 뒤 고령 자영업자가 250만 명에 달할 거란 한국은행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영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한도가 올라가면 저축은행의 예금이 최대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저가 쇼핑몰 테무가 국내 판매자들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테무는 소비자들의 주소 정보도 무단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위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 첫 생산 거점의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사우디 판매량을 14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8 개띠라는 별명으로 상징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으로는 71년 돼지띠로 대표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세대까지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대 역시도 노후 대비가 충실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은퇴 후 자영업자의 길을 걷게 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전망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7년 뒤인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가 10년 전보다 약 106만 명 늘어난 2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약 9%를 차지하는데요. 한은은 은퇴자들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입하고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낮은 수익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10년간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가 규모를 보면 기술과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수 창고업에서 10만 7천 명, 숙박 음식업에서 8만 1,000명 늘었습니다. 1인당 매출액은 40대가 가장 높은 46만 원인 반면 60대 30만 원, 70대는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원인 그리고 대응책은 뭡니까? 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6%가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생계형에 해당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 선택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속 근로 가능성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 분석됐는데요. 한은은 정부 보조금 등의 유인책을 통해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됐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고령층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약 34만 명의 노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다음 달 2일 전까지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친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들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한이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덜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신고한다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로 부양가족 공제 등에서 연말정산 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지난해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와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 등을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 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출 증빙 등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놓쳤던 공제와 감면은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대선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권 유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는 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침부터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후보들이 다 영남에 있었는데 오늘은 행선지들이 좀 갈렸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통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화개장터에서 동서화합을 강조했고 이어 전남 광양과 여수를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광양 유세 현장에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전기요금 차별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선대위는 주거복지위원회와 인구미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황희 주거복지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부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며 토지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공공부지를 사들이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토지공 개념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양육비 부담 경감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들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에는 중소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며 개헌권 발동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조셉윤 주한미국 대사관 대사대리와 오창겸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서희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주제로 한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를 가졌고요. 청년 취업 정책과 관련해 창업과 투자를 통해 청년층부터 관리자급까지 일자리를 고루 늘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오는 9월부터 예금의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호 범위 1억 원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권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릅니다. 국회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약 반년 만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2배로 늘어나면서 비로소 예금보호 규모는 해외 주요국 수준이 됐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해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금 모두 대상입니다.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예금을 나눠놨던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 한도가 올라간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이 금융권으로의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25% 증가할 것이란 게 금융당국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40%까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건전성 개선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축을 더 할 수 있고요. 우려가 되는 거는 저축은행이 보험료가 높은데 지금 저축은행들 건전성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들의 재정 건전성에 안정성 같은 것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슈만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이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 흡수 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요즘에 큰 지갑이 필요 없어지신 분들 많으시죠? 카드만 들고 다니거나 아예 스마트폰으로도 모두 결제할 수도 있게 되면서 현금은 점점 손댈 일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번을 결제하면 현금을 쓰는 경우는 한두 번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 기자, 현금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만 19살 이상 3,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현금 이용 건수 비중은 15.9%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만 현금을 썼다는 뜻인데요. 현금 이용 비중은 지난 2013년 41.3%였는데 2015년 30%대로 내려온 뒤 2019년에는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10%대 중반까지 감소한 겁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10번 결제를 할 때 4번은 현금을 썼다면 이제는 한두 번만 쓴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현금 사용 비중이 적은데요. 선진국 중에선 일본이 41%, 스페인 38%, 독일 36%, 이탈리아 25% 등의 순서로 현금 사용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4%, 스웨덴 5% 등 북유럽 국가들과 뉴질랜드 6%, 캐나다 6% 등 영연방 국가 현금 사용도는 우리보다도 낮았습니다. 네, 이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되면 실물 화폐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 CBDC 대국민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실물 화폐 발행 중단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설명회에서 디지털 화폐는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기술,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 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페이 등 디지털 지급 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 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쇼핑몰 테무가 한국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처리하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판매자 주민번호는 어떻게 관리했던 겁니까? 네, 테무는 판매자가 제출한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비교해서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테무는 이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령 근거가 적법한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본 것입니다. 다만 테무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가 논란이 되자 수집을 중단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자들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다 문제가 된 겁니까? 네,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테무는 국외 사업자에게 이름과 주소, 통관보호 등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테무는 회원 가입에 비해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 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테무 한국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랜드의 패션 브랜드 미쏘와 스파오가 인조 가죽을 친환경 가죽으로 표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광고 혐의로 당국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태가 패션업계에 만연해서 곳곳에서 문제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그린워싱,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랜드월드는 자사 브랜드 미쏘와 스파오에서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 재킷을 판매하면서 에코퍼, 에코레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중국 등에서 매입한 인조 가죽으로 특별히 친환경 공정이랄 것 없이 제작된 의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만들어진 인조 가죽은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도 낮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랜드는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광고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네, 이랜드 외에 다른 업체들도 경고 조치를 받았죠.
네, 신선통상이 운영하는 탑10은 가죽 치마 등의 제품 설명에 환경을 생각하는 등의 표현을 썼고요. 무신사도 인조가죽 재킷을 에코레더라고 광고했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는데요. 양가죽이나 소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은 폐수와 탄소 배출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백기를 들며 콜옵션 행사를 보류했지만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재무 개선을 위해 자본 확충을 검토 중인데 금융감독원이 내놓을 경영실태평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며 롯데손해보험과 긴밀하게 협의해 빠른 시간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가 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인 만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보험업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지배적인 주주들이 많다며 자본 확충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롯데손해보험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 부문이 4등급 이하를 받으면 롯데손해보험은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건전성 악화를 겪고 문제를 보고 있는 게 롯데손해보험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 여력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06.7%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 말과 비교해 11.6%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보험 부채가 증가하며 가용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을 비롯해 보험사 9곳의 지급 여력 비율이 150%대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 턱걸이했고요. M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4.1%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은 합병, M&A 등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보험사들의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금감원은 취약보험사들에 대해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의 콜옵션 사태 후 폭풍이 건전성 취약보험사들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 생산 거점에 첫 삽을 떴습니다. 현지 생산을 발판 삼아서 이 지역 점유율 1위인 토요타 제치기에도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입니다. 사우디 제다에서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지 2년여 만에 사우디 법인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현대차가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 법인입니다. Our forefathers built roads, they built bridges, ports, working side by side. Now, we will work together to manufacture vehicles that will enrich the people's lives and bring joy to the people here in Saudi Arabia. Our goal is clear. To positio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s manufacturer, not just as a consumer of the world's most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ies. 법인이 들어설 이곳 킹살만 자동차 산업단지는 사우디가 새롭게 키우고 있는 자동차 제조 허브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내년 하반기부터 이곳에서 연간 5만 대 수준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사우디를 생산 거점으로 콕 집은 건 사우디가 연간 84만 대 규모의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The market is selling well in Saudi. The economy is doing well thanks to the vision of 2030. We are approaching to achieve it faster than expected. Government for the 2030, they have a vision for the electric vehicles. We are expecting growth in this segment in the coming years. 현대차와 기아는 사우디 시장에서 올 1분기 각각 16.1%, 8.3%의 점유율로 1위 토요타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엑센트와 엘란트라 등 기존 인기 모델에 더해서 코나, 아이오닉 등 친환경차를 내세워 올해 사우디 판매량을 14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2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계열사 6곳의 회사 돈 2,235억 원가량을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에 쓴 혐의로 지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초까지 4년여간 갭 투자로 동탄 등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145명에게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습니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 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11년 동안 이어진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양사의 냉수 생성, 재빙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의 상승 흐름에 대한 부담감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로 코스피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3시 현재 0.77%가량 내린 2,620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 내린 7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950억 원,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 사고 있지만 기관은 2,700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0원가량 내리면서 1,398원 내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낮까지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요. 초여름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고 비로 인한 세정휴가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고요. 그 밖의 날의 공기질은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